안녕하세요. 결혼 후 인생 제2막을 살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제 인생이 이렇게 풀릴 줄 상상도 못했어요. 잘 나가는 사장님으로 살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인생 살아봐야 안다고 하는 말처럼 저한테도 이런 날이 찾아오네요. 물론 이런 순간이 오기까지 저한테도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더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기회 삼아 더 이악 물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보고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멋지게 한 방 먹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이 이야기라는 게 여기 쌀맘 채널이 처음이라 좀 긴장되는데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정말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죠.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풍족하게 자랐거든요. 게다가 첫째라서 부모님의 지원도 많이 받은 편이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잣집 딸로 불리며 세상 어려운 건 모르고 자랐네요. 그런데 그런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이 있었어요. 16살 때 아빠 회사의 부도로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된 거였죠. 넓은 주택 2층 집에서 살던 저희는 한순간에 변들이 있는 다세대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됐고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처지가 됐어요. 거기다 아빠 회사 부도로 충격받은 엄마가 쓰러지셨고 그 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를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갑자기 달라진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두려움으로 매일이 불안했으니까요. 불안함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회사도 집도 부인까지 잃은 우리 아빠는 매일을 술에 빠져 사셨어요. 하루는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술 취한 아빠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술 마신다고 해가 되는 일도 없는데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아빠가 미웠어요. 아빠만 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빠를 보자마자 막 화를 냈습니다. 아빠, 또 술 마셔? 어떻게 매일같이 술만 마셔? 술 마신다고 뭐가 해결돼? 우리 혜림이 왔어. 아빠가 또 술 마셔서 미안하다. 오늘은 안 마시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언제까지 술만 마실 건데? 아빠 속상하고 힘든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아빠, 우리 뭐라도 해보자. 나도 학교 끝나고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볼게. 뭐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을 해도 되고. 나랑 동생들도 어떻게든 도울 테니까 아빠도 힘내. 응? 그래, 우리 딸 말이 맞다. 근데 아빠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회사도 부도나고 너희 엄마도 없고 모든 게 다 너무 막막하다. 너희 생각하면 아빠가 힘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빠는 마음속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어요. 너무 힘들다며 아이처럼 우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후 아빠는 더 버티지 못하셨어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셨던 건지
본인 스스로 세상을 등디셨으니까요. 아빠를 보내고 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은 것만 같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엄마 아빠를 따라가고 싶었죠. 근데 저한테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저마저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불안해하는 동생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날 봤을 때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결심했네요. 그 결심이요. 저는 학교에 다니는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졸업도 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집에 가장이 된 거예요. 앞으로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무슨 일이든 다 했어요. 그러다 집 근처의 분식집에서 일을 하게 됐네요. 처음엔 제 나이를 알게 된 사장님께서 너무 어리다고 거절하셨는데 꼭 좀 일하게 해달라고 제가 사정을 했었어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던 사장님은 분식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다면서요. 분식집 사장님은 겉보기엔 차갑고 무서워 보이셨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분이셨거든요. 일하면서 그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일하러 갈 때마다 분식집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특별한 내색 없이 밥부터 먹고 일하라고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소녀가장인 제가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닐까봐 항상 차려주셨던 거였죠. 그런 배려가 참 감사했어요. 한 번은 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사장님이 절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손에 큰 봉지 하나를 쥐어주시더군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그냥 별거 아니야. 내가 반찬 좀 한 거니까 가져가서 동생들이랑 나눠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집에서 밥 잘해 먹어요. 잘해 먹긴 뭘 잘해 먹어. 어린애들이 뭘 얼마나 해 먹는다고. 불고기랑 장조림도 좀 하고 김치도 넉넉히 담았으니까 꼭 챙겨 먹어. 이렇게 반찬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해야 할 필요 없어. 우리 애들 반찬하면서 좀 더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어. 그리고 다 혜림이 네가 성실히 잘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어. 다 먹으면 말하고 또 챙겨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가져가서 동생들이랑 맛있게 먹을게요. 그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소녀가장이 되고 동생들만 챙기며 살았는데 누가 날 이렇게 챙겨주고 마음 써준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그래, 끼니 잘 챙겨 먹고 힘내서 살아. 울지 말고. 그리고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사장님은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절 토닥여주셨어요. 기댈 곳 하나 없는 제 마음이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분식집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장님 자녀들과도 가까워지게 됐어요. 사장님께는 2명의 아들과 막내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 모범생이었습니다. 오빠는 집안 형편 때문에 제가 중학교 졸업도 못했다는 걸 알고 검정고시 책을 사서 선물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도 가르쳐줘서 그 오빠 덕분에 중학교 졸업장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얼마 뒤 저는 성인이 됐고 정들었던 분식집을 떠나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이나 둘째 오빠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둘째 오빠를 다시 만났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톡톡 치길래 뒤돌아봤더니 바로 그 오빠인 거예요. 서점에서 우연히 재회한 우리는 그날 같이 저녁 식사를 했고 그 뒤로도 자주 만나며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죠. 결혼을 약속하고 오빠 집에 인사를 하러 가던 날이었어요. 그날 사실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제 조건 때문에 걱정이 됐었어요. 사장님이야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잘해주셨지만 그게 또 며느리가 됐을 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에 비해 오빠는 학벌에 직업까지 다 갖춘 좋은 신랑감이니까요. 그러니 반대하시더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사장님 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댁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반대하실 것 같았던 사장님이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거든요. 혜림이 왔니? 오랜만이다. 정우한테 얘긴 들었어. 우리 정우랑 잘 만나고 있다고? 아, 네, 사장님. 그동안 건강히 잘 계셨어요? 저희 만나는 거 제가 미리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제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뭐 말하기 부담스러웠으면 그럴 수 있지. 그거야 괜찮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어라. 정우한테 대충 얘긴 들었어. 우리 둘째랑 결혼을 약속했다고? 나는 둘이 결혼하는 거 반대할 마음 없다. 내가 혜림이 너 얼마나 책임감 있고 성실한 앤지 다 아니까. 못된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도 없으니까 둘이 결혼하기로 했으면 얼른 날짜부터 잡어. 그럼 저희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 조건 때문에 반대하시면 어쩌나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받아들이자는 마음으로 온 건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사장님께도 잘하고 좋은 며느리 될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콱 열고 나왔어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었네요. 예치야, 얼른 여기 와서 인사해. 너 혜림이 알지? 이제 혜림이가 우리 집 둘째 며느리 될 거야. 엄마 미쳤어. 진짜 둘째 오빠랑 저 여자 결혼 허락해주기로 한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제정신이냐니? 네 엄마 제정신이지. 그럼 뭐 미치기라도 했을까봐. 엄마가 제정신이라고? 근데 저 여자랑 오빠 결혼을 허락해? 오빠야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저런다고 쳐도 엄마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지. 잘 나가는 둘째 오빠 짝으로 중학교 졸업도 못한 여자가 말이나 돼. 어떻게 볼 거 하나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 절대 안 되지. 예비신우이의 선 넘은 발언을 듣고 있던 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참을 수가 없다고 느꼈나 봐요. 김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당장 사과 못해? 그리고 엄마가 허락해 주셨는데 왜 네가 주저넘게 참견이야? 말 함부로 한 거 얼른 사과해. 아니, 나 사과 못하겠는데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알아주는 명문대 나온 오빠랑 중학교도 못 나온 여자랑 같아? 당연히 다르지. 그럼 본인 입으로 말해보면 되겠네. 혜림 언니, 언니가 얘기 좀 해봐요.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오빠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냐고요. 저기,
내가 오빠에 비해 부족한 건 나도 잘 알아요. 학벌도 그렇고 또 집안 사정도 그렇고. 근데 나 오빠를 향한 마음만큼은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반대하지만 말고 나를 좀 좋게 받을 순 없을까요? 참나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우리 오빠보다 훨씬 딸리는 거 알면서도 결혼을 하시겠다? 진짜 양심도 없네. 오빠 향한 마음 진심이라고 그런 말 누군 못해요? 그런 거 말고 오빠보다 나은 게 뭐 하나라도 있냐고요. 중학교 졸업도 못한 여자가 어떻게 우리 오빠 같은 신랑감이 만나. 내가 기가 막혀서. 조건이야 당연히 오빠가 더 좋죠. 내가 한참 모자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살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 돼서 그거 채워나갈 자신 있어요. 그리고 학벌은 나 중학교 검정고시도 보고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했어요. 뭐 오빠만큼 좋은 대학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학교도 졸업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달란 거예요. 검정고시는 어디까지나 검정고시지. 그게 학교 잘 다녀서 졸업장 받은 거랑 같아요. 어차피 중학교 다니다 그만뒀으니 중학교 졸업장가 없는 건 맞잖아요. 중학교도 졸업 못했으면서 주제 파악을 좀 해야지. 우리 오빠랑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요. 예비 시누이의 반응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이렇게 반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학벌 따리는 새언니는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는데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참고 있던 사장님께서 시누이에게 한마디 하셨죠. 너 그 입 뭐 땀으로 어디 사람 면전 앞에서 학벌 가지고 그렇게 무시를 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네가 결혼할 사람도 아니고 네 오빠가 좋다는 여자한테 네가 뭘 잘났다고 감나라 배나라야. 사람이 학벌이 다가 아니야. 게다가 네 오빠 결혼할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 없이 허락했겠어. 네 새언니 될 사람 괜찮은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허락한 거야. 나는 몇 년을 직접 겪어봤잖아. 16의 동생들 먹여 살리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그 정도 마음씨면 니네 오빠 부인 될 자격 충분해. 내가 돌 허락했으니까 앞으로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토달지 마. 한 번만 더 토달면 아주 혼날 줄 알아. 그렇게 사장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고 예비 시누이가 더 반대하지 못하도록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사장님이 제 지원군이 되어주신 덕분에 저와 오빠는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이제 시어머님이 되니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금방 적응해 나갔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사장님은 늘 한결같으셨거든요. 예전에 분식집에서 일할 때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티내지는 않으셔도 묵묵히 신경 써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네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해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간 시누이와도 한 가족이 되어 가까워질 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세무사와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후 시댁에 인사 온다기에 만나러 갔었는데요. 신우 얼굴을 보니 좀 씁쓸하더라고요. 세무사인 형님이 마음에 든 건지 저랑 남편 결혼한다고 했을 때랑은 표정부터 다른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난 뒤로는 식사 자리에서 말도 잘 안 하는데 형님이 오니까 기분이 좋은 건지 말도 많이 했죠.
큰 새언니 우리 집에 시집 오니까 집안 분위기부터 다른 것 같아. 우리 큰오빠가 여자 보는 눈이 있었네. 아가씨, 그거 내 칭찬 맞죠? 고마워요. 나는 시댁 식구들 다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가씨가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럼요. 앞으로 우리 정말 잘 지내봐요. 사실 내가 둘째 오빠 결혼에 더 기대 많이 했었는데 우리 오빠가 날 실망시켰거든요. 중학교도 못 나온 둘째 언니랑 결혼했잖아요. 내가 그때 얼마나 팔렸는지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세무사인 큰 새언니가 들어오니까 급이 확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랄까? 이제야 확실히 제대로 된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너무 좋다 진짜. 그 순간 같이 식사하고 있던 어머님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 밥상머리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네 둘째 새언니가 집안급을 떨어뜨렸다는 거야 뭐야? 너 내가 말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는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입 있으면 말은 바로 하랬다고. 솔직히 둘째 새언니 조건 볼거 없는 거 사실이잖아. 부모가 있기를 직업이 좋기를. 또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간 것도 맞잖아. 내가 뭐 잘못만 한 것도 없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너 그만 못해. 뭘 잘했다고.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하나 때문에 가족들 다 모인 자리가 불편해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아가씨 말이 틀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가씨 입장에선 잘난 둘째 오빠가 그만한 여자 못 만나서 속상할 수도 있죠. 아가씨, 저도 부족한 거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저도 좀 좋게 봐주세요. 제가 나서자 식사 자리에서의 말다툼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이제 형님과도 잘 지내야 하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기도 했고요.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형님이 제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동서, 나 뭐 궁금한 거 있는데. 아까 아가씨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진짜 중학교도 못 나왔어? 왜? 요즘 세상에 아직도 중학교 못 나온 사람이 있어? 아 참. 그리고 서방님은 어떻게 만난 거야? 서방님의 스펙도 좋던데 어떻게 동서를 만난 거지? 내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내가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네, 저도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말 못할 이유 없어요. 형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알려드릴게요. 제가 중3 때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제가 밑에 동생들 다 먹여 살려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제가 일했던 분식집 사장님이셨어요. 그때 남편도 알게 됐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뭐 별거 없어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진짜? 와, 어머님도 서방님도 진짜 대단하다. 아무리 사람만 보고 결혼시킨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조건이랑 결혼을 시켜? 그리고 동서도 좀 그렇다. 아무리 어머님이나 서방님이 오케이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학력으로 시집을 생각을 다 했어? 나 같으면 집안에 패기치는 것 같아서 알아서 거절했을 것 같아. 근데 동서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사정 들어보니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는 게 다 이유가 있네. 동서 시댁 식구들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그럼 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학벌로 어떻게 결혼할 용기를 냈냐고 집안에 민폐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는 말을 들으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그때부터 저를 깔보기 시작했어요. 형님과 신우 두 사람 앞에만 서면 제 자신은 자꾸만 초라해졌습니다. 얼마 후 신우는 임용고시에 합격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신우가 선생님이 된 후로 형님과 더 가까워진 건지 둘은 더 심하게 절 무시했네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이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한 번은 설 명절에마다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시댁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설날이라 3살인 우리 딸도 한복을 곱게 입혀 데려갔죠. 그랬더니 형님과 신우가 너무 귀엽다고 예뻐해 주더라고요. 나는 무시해도 조카는 예뻐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래도 고모와 큰엄마라고 애한테 세뱃돈을 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은비 너무 예쁘다. 우리 조카 내가 세뱃돈 줘야지. 우리 은비 이 세뱃돈 받고 무럭무럭 잘 커야 돼. 그리고 우리 은빈 나중에 커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지? 너네 엄마처럼 가방끈 짧으면 안 되니까 학교도 대학교까지 오래오래 다녀야 된다. 어머, 그러네. 은비는 엄마 닮으면 안 되겠다. 엄마 닮으면 중학교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아가씨?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중학교도 못 나와서 되겠어요? 난 우리 조카가 그렇게 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지 엄마 닮아서 학교도 안 다녀봐요. 사람으로 인정이나 받겠어요? 인정받긴요. 그걸 누가 인정해주겠어요? 무시나 당하면서 사는 거지. 그나저나 우리 은비는 엄마가 중학교도 못 나온 거 알까 모르겠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제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을 앉혀놓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분하고 기가 막혀서 머릿속 사고 흐름이 정지된 느낌이었어요. 그때 형님과 신우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죠. 야, 김지희. 너 지금 세연이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못해. 만날 때마다 이 사람 학교 얘기만 몇 번을 하는 거야. 학교 하나 제대로 못 나온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형수님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지희 쟤야 집안 막내라 아직 철이 없어 그런다 쳐도 어떻게 형수님까지 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이 사람이 학교 못 다닌 걸로 형수님한테 뭐 피해준 거 있어요? 왜 학벌 하나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세요? 그것도 온 가족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형편 어려워 학교 못 마친 거 말곤 해림이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애예요. 오늘 얘기하신 건 형수님이 실수하신 거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사과해 주세요. 지희 너도 마찬가지고 둘째 세연이 앞에서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해. 얼른. 남편이 제 편을 들며 화를 내자 형님과 신우의 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한번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화를 내니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처음으로 사과하는 거라더라고요. 동서, 내가 화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닌데, 기분 풀어. 난 그냥 은비가 잘 자라게 말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야. 내 진심 알지? 그래요, 새언니. 나도 뭐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상처 주려고 한 말 아니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알았죠? 형님과 신우의 사과를 듣고 섭섭한 걸 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과 싸우고 싶진 않아서요. 그리고 두 사람도 제게 사과를 했으니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했던 거죠. 그러다 식사가 끝나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형님과 신우이가 둘만 쑥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 또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까 사과 한 번 받았다고 동서 기고만장해지는 거 아니겠죠? 내가 서방님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 하긴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니, 저도 그래요. 저희 결혼할 때부터 오빠가 맨날 저한테 사과하라면서 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까요. 그럼 머리에 좀 등고 있는 여자를 만나던지. 저딴 여자랑 결혼해놓고 왜 저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우리 괜히 신경 쓰지 말아요. 어쩔 수 없이 사과 한 번 했지만 그게 진심도 아닌다면 어때요? 맞아요. 나도 다음번부턴 사과 같은 거 절대 안 할 거예요. 귀 막혀 정말. 형님과 신우의 속마음을 듣는데 진짜 두 사람에 대한 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 사과를 했다는 걸 알았으니 두 사람에게 너무 실망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턴 시댁에 자주 가지 않으면서 일부러 두 사람을 피했어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온 가족이 다 모여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신우가 결혼할 남자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가보니 신우와 형님이 절 맞이해 주더라고요. 이제 가족될 사람 앞이라고 저한테 친한 척 가식으로 인사하는데 속으로 참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서 신우와 형님이 제 소개를 하더군요. 아가씨, 우리 시매부대분한테 동서도 소개시켜줘야죠. 우리 집 유명 인사인데. 아, 맞다. 내가 그걸 깜빡했네. 여기 이 사람이 우리 둘째 새언니. 내가 그때 말했지? 우리 집에 중학교도 졸업 못한 무식쟁이 있다고. 그게 우리 새언니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중학교도 졸업 못한 무식쟁이요. 그거 나한테 한 말 맞죠? 어머머머, 내가 말실수를 했나. 언니 오해해요. 나는 그냥 앞으로 우리 집 식구 될 사람이니까 가족들 소개해준다는 게 그만. 아, 그리고 언니가 중학교도 졸업 못한 게 내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 동서가 이해해. 사람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얼른 괜찮다고 해.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나도 집안에 싸움 일으키기 싫어서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네요. 못 참다니요?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 한번 뒤엎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도 없죠. 학교 졸업장 좀 있다고 사람 면전 앞에서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아가씨랑 형님은 뭐 얼마나 잘났어요. 그리고 아가씨, 본인이 선생님이 됐으면 선생님답게 사람이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런 선생님한테 배우는 애들이 참 불쌍하네요. 아가씨한테 배워봐야 사람 무시하는 거나 배울 텐데 그런 거 배워서 애들이 좋은 어른이 되겠어요? 사람 무시하기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람이 좀 되세요.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사람 깔보다가 크게 후회할 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가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다 꺼내니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날 일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도 화 한 번 잘 냈다면서 절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그 길로 둘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다신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화를 낸 건 정말 속 시원한 일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날 일이 큰 스트레스였나 봐요.
잊어버릴만 하면 그날 일이 떠오르고 또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1년 넘게 소가리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늘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그 갈증에 확 불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수능 시험에 도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의 지원을 받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수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 결과 좋은 대학에 입학까지 할 수 있었네요. 물론 30 넘은 애엄마가 대학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10살도 넘게 어린 친구들을 따라가려니 힘에 부치는 날도 많았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신우와 형님 얼굴을 떠올렸어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더 이악 물고 노력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대학 공부를 하니 해보고 싶은 일도 생기고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하며 틈틈이 창업을 준비했었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장 투자가 문제였어요. 제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 남편이 저 한번 제대로 밀어주겠다며 사업 자금을 대줬고 동생들도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 덕분에 제 사업은 시작될 수 있었어요. 제 사업을 시작하며 24시간을 쪼갰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제 동생들이 투자까지 해줬으니 꼭 성공해서 저를 믿어준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초반에는 위기도 좀 있었지만 잘 극복했고 제 브랜드가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점점 성장했어요. 그리고 창업한 지 3년 만에 회사 매출이 20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날은 진짜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상상도 못한 숫자를 매출로 기록하니 정말 뿌듯했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시간을 전부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운영도 안정궤도에 오르고 나니 그때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니 어릴 적에 나만큼이나 어려웠던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도 못했던 인연을 만났어요. 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는 제 마음이 기특하다고 해주셨고 제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름으로 된 장학대단을 만들 수 있었고 제 모교 운영위원장까지 되었죠. 그걸 시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요. 돈을 버는 것도 좋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힘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둘째인 우리 아들이 제 모교이면서 후원 중인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아들은 그럼 내가 엄마 초등학교 후배가 되는 거냐면서 막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우리 아들과 시누딸과 형님딸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된 거예요.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선생님인 신우가 그 학교로 발령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데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마음이 불안해지더군요. 이렇게 성공한 사장님이 됐는데도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대학도 나왔고 성공한 CEO도 됐는데 그 두 사람 앞에서 주눅들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당당하게 그 둘 앞에 나타나 달라진 날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제가 입학식 날 연설을 하게 됐거든요.
내가 연설할 자격이 있나 고민도 했지만 후배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이니 제가 연설을 하게 됐어요. 입학식 날 정말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우와 형님은 아들 입학식 날 같이 나타난 저를 보고 인상부터 찌푸리더군요. 동서, 이게 몇 년 만이야? 우리 앞에는 나타나지도 않더니 애 입학식이라고 왔나 봐. 우리 애랑 아가씨 애도 같은 학교 입학하는 거 알지? 네, 들었어요. 아 참, 형님은 잘 지내셨어요? 세무사 사무실 안 되신단 말은 건너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지 그럼. 내 사무실 망하라고 기도라도 하는 거야? 동서 대학 들어가고 사업 시작했단 말은 들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든 내 앞에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니? 웃기지도 않아 정말. 동서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예전 모습 어디 가겠어? 그래봐야 늦은 나이에 대학 졸업장 받은 사람밖에 더 되냐고. 옆에 있던 신우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해서 돈 좀 건다더니 외모에 터자 좀 해요. 중학교 졸업도 못했을 때나 지금이랑 뭐 달라진 게 있어야지. 똑같이 촌스러우면 어떡해요. 그리고 나 이 학교로 발령받은 거 알죠? 애가 사고 치면 나까지 망신이니까 애 교육 잘 시키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들 교육은 내가 잘 시키니까요. 동서 같은 선생님이나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 뭐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돈 좀 번다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신호 어려운 거 몰라요. 아가씨 진정해요. 겨우 대학 졸업장 받은 사람이라 뭘 상대를 하고 그래요. 그냥 헛소리다 생각하고 넘겨요. 아, 알겠어요. 내가 진짜 큰 새한이 보고 참아요. 아, 이러니까 애들 학교 입학시킬 때 부모 학력까지도 보고 뽑아야 한다니까요. 둘째 새언니 같이 못 배운 사람 자식들 가르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네요. 신우와 형님은 신나서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도 났지만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랑 말 섞어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렇게 날 개무시하는데 이따 입학식에서 내 정체를 알고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게 궁금했죠. 드디어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인 제가 연설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강당 위로 올라가는데 뒤에서 막 아베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연설하러 올라가는 걸 본 형님이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베 쓰고 있었죠. 뭐야? 동서가 보긴 왜 올라가? 애들 입학식 망치고 싶어. 얼른 못 내려와. 이산한 사람이 입학식에서 행패 부린다고 나 신고할 거야. 형님이 악쓰는 소리에 장내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끼리 이게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저기 학부모님들 다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리 지르시는 학부모님은 뭔가 차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다음에 연설해 주실 분이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장학재단까지 만들어 우리 학교 아이들을 돕는 훌륭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악담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입학식에서 감춰왔던 내 진짜 정체를 밝히자 소란했던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신우와 형님 표정부터 살피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두 사람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표정이 변하는 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본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내가 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니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나중에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자기들끼리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제 연설이 끝나고 입학식에 온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선생님들께서 박수를 쳐주니 그에 분해 신우와 형님 두 년이 거품을 울고 벌벌 떠는 모습이 진짜 코미디였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신우와 형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죠. 교장 선생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아니, 저 여자가 뭐라고 운영위원장을 시키세요. 저 이 학교에서 일하게 돼서 기회가 컸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때 중학교 졸업도 못한 무식쟁이라고요. 저런 가방끈 짧은 사람은 운영위원장 할 자격이 없어요. 혹시 사업해서 돈 좀 번다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돈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사람 수필을 보셔야죠. 여기 저희 새언니가 세무사예요. 운영위원장은 이런 사람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요. 아니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제 동서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세요. 운영위원장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검정고시 봐서 겨우 대학 간 사람을 뭐가 잘났다고 연설까지 시키냐 이겁니다. 이거 학교 망신이에요. 당장 운영위원장 안 바꾸시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 집에도 다 알리고 집단행동 할 거예요. 교육청에 신고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교장실까지 와서 난동 부리는 걸 보니 너무 낯이 뜨거웠어요. 저런 사람들이 내 시댁 식구라는 게 한심스러웠죠. 그만 좀 하고 가세요. 여기 교장 선생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행패 부리지 말고 얼른 나가세요. 야, 행패? 너 진짜 말 다 했어? 너 돈 좀 벌고 운영위원장도 만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당장 안 꺼져. 그 순간 교장 선생님께서 신문 하나를 신우와 형님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이혜림 운영위원장, 그 자리에 충분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아니, 시댁 식구들이라면서 어떻게 이러십니까? 우리 운영위원장이 이 창학재단도 만들고 우리 학교에 기여하는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두 분 다 지금 이러면 좋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은 근무 첫날부터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아까 소리 지르는 거 다른 부모님들도 다 들었는데 어느 학부모가 그런 선생한테 애를 맡기고 싶겠습니까? 이러면 운영위원장이 아니라 선생님 차르라는 말만 나올 겁니다. 얼른 그만하고 나가세요. 교장 선생님의 이쯤에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신우와 형님은 급히 쥐랭랑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다른 분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한 가족이라는 게 망신스러울 정도였죠. 그렇게 쥐랭랑쳐 달아났던 두 사람은 몇 시간 뒤 우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잘못했다고 애원까지 했어요. 제 앞에서 비는 꼴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언니,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죠. 미안해요. 내가 그동안 생각이 짧아서 그랬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됐어요. 두 사람이랑은 더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가세요. 나 참 진짜. 생각이 짧아서 10년 넘게 날 개무시했어요? 사과를 했으면 진작 했어야죠.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될까봐 겁나서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내가 학교 운영위원장 아니었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비얘기나 하겠냐고요. 너무 속보이네요 진짜. 그래. 봉서 속상한 거 알아. 그래서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잖아. 너무 화만 내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봐.
우리는 미워해도 돼. 근데 우리 애들은 불이익 안 받게 해줘. 애들 학교는 잘 다닐 수 있게 좀 해줘라. 동서도 애 키우는 엄마잖아. 우리 입장 이해 못해? 잘 좀 생각해줘, 응? 사과해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세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요. 계속 매달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잘못했다며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리는데 떼어내느라고 고생 좀 했죠. 그 후 상황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 둘한테 큰일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입학식 날 그렇게 난동을 부렸으니 소문 안 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교장실에서 진상 부린 것까지 알려지면서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소문이 났네요. 특히 선생님인 신우는 그 일로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애들도 반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마들도 왕따고 애들도 왕따 당하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야 손 안 대고 코푼 셈이지만요. 신호와 형님은 둘이 저를 개무시했던 업보로 지금은 쥐 죽은 듯 살고 있습니다. 사람 무시하고 깔보며 살았으니 지금 그 벌 받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학력이나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들과는 다르게 인성부터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요. 어떤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사이다 같은 사연이었네요. 사람이 본성을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하죠? 잘못된 이성은 내 아이, 내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행동하고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네요. 썰맘 구독자님들, 어느새 2023년도 가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고 건강하시길 소원합니다.